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신성시하고 두려워하는 상상 속의 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데요. 그런 용이 되기 이전에 신물을 이무기라고 합니다. 이무기 또한 상상 속 신물입니다. 이무기는 천년을 물속에서 살며 기다리다 때를 만나면 천둥 번개와 함께 승천의 용이 된다는 전설을 우리는 자주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물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자주 국방의 기체 아래 1960년대부터 국산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해외 수출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용이 되려고 하는 이무기인 국산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역에서 북한군의 도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보안포의 공기부양정 7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완공함에 따라 적의 기습 상륙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등장한 유도무기체계가 바로 비궁입니다. 공기부양정은 공기를 아래로 뿜어 지상으로부터 떠오른 상태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인데요. 수륙 양용으로 육지뿐 아니라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일반 선박이 접근할 수 없는 갯벌 위도 질주할 수 있으며 공기 쿠션 덕에 바닷가에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아 빠른 속력으로 물살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공방급으로 불리는 공기부양정을 140여 척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대에 35명에서 55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에서 90km로 우리 해안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기습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입니다. 최근 육군에 전력화되고 있는 아파치 헬기는 공기부양정을 타격할 수 있는 70mm 로켓을 최대 7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공군 기본훈련기 KT-1에 로켓탄과 기관총을 장착한 KA-1을 공기부양정 대응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백령도 바로 앞 보안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기존 항공전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상륙을 완전히 저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인데요. 보안포에서 공기부양정으로 서북도서에 상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인데 육지에서 출동할 경우 대응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70mm 유도형 로켓인 비궁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실전 배치된 미국이 개발하다 포기했지만 한국이 개발 완료한 비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궁은 70mm 유도 로켓인데요. 메두사라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궁은 미국 해군항공무기연구소의 합작으로 개발한 최첨단 유도 로켓으로 먼저 미국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소규모 반군이나 무장단체 혹은 테러 조직에 의한 비정규전과 저강도 분쟁의 위험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폴의 소형 보트가 자살 돌격으로 미군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를 당합니다. 그동안 이런 류의 비정규전에 관심이 없던 미 해군은 매우 고심하게 되는데요. 만일 자살 돌격을 위한 소형 보트들이 미 해군 함정에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포만으로 다 유격하기에는 한 포의 짧은 사거리가 마음에 걸렸고 이것을 전부 대한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비용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연령성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표적에 대한 영상을 다른 탐색기 등으로 표착한 다음 이 영상을 유무선으로 유도 로켓에게 전송하며 로켓은 발사되어 중간 단계까지는 INS를 이용하여 관성 항법으로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미리 입력된 영상을 이용하여 표적을 정확히 찾아서 꽂습니다. 2.75인치 직경 70mm 로켓은 크기가 워낙 작고 또 개발 목적이 저가형 유도무기이므로 고성능의 연령성 장치 대신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상용품 소자를 최대한 사용하여 탐색기도 비냉각 방식으로 했으며 탐색기가 전방으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인 스트랩다운 방식을 쓰기로 합니다. 스크랩다운 방식은 눈 아래 탐색기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탐색 각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이걸 독자적으로 하기엔 비용이 문제가 되었고 마치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시에 북한군이
호버크래프트에 특수부대를 싣고 서해 5도나 인천, 수도권 등에 상륙하여 기습 점령하거나 후방 교란을 하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것을 위해 방어병력을 이곳에 증가시켜 놓는다면 그만큼 전선에 보낼 병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2000년 중반 무렵 미 해군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주로 이미 개발해 놓은 내용을 한국에 전해주고 한국은 이를 최대한 값싸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였고 이것이 일명 저가 유도 영상 로켓이라는 로거 사업입니다. 응용 연구를 마친 로거 사업은 미국 측의 소유가 변경돼 부득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국방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 시제업체로 참여하며 2012년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비군 개발의 핵심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인 히드라 70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은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통한 적외선 영상 추적 방식의 발사 후 망각형 파이어 앤 포겟으로 개발돼 다중 표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목표물을 알아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이 개발하거나 개발 중인 첨단 미사일의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파이어 앤 포겟 기술은 유도미사일 3세대 기술로서 유도무기 체계의 중요 핵심 기술입니다. 비공은 북한군이 공기부양정 여러 대를 투입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비공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해외 유사 무기 체계 대비 값이 싸고 단독 작전이 가능한 독립체계라는 점입니다. 유도 로켓의 핵심 구성품인 탐색기와 유도 조종장치를 소용하면서 다른 유도 체계와는 다른 저단가의 부품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존 유도무기 가격 대비 30% 수준의 저비용으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의 미사일 단가는 수천만 원대로 헬파이어 미사일이 2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소형 유도미사일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비공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표적 탐지 장치와 표적 정보를 관리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발사 통제 장치, 타격 체계인 유도 로켓이 한 차량에 탑재돼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형 전술 차량이나 트럭의 20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발사기를 2대 장착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는데 탄두 위력이 약한 편이지만 다량의 비공이 발사되기 때문에 당하는 쪽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화살이 내려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공동연구 같은 독자 개발로 지상 발사형이었으며 2015년 4월 이 로켓의 운용평가 시험이 공개되어 2차례 추가 시험에서 모두 무인 표적 격파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대함 70mm 유도로켓 차량 탑재형은 그해 6월 3일에 언론에 의하여 실물이 첫 공개되었으며 기동 중인 표적 선박을 격파하는 영상도 공개하였습니다. 사거리는 8km이며 군 운용평가에서 저가형 무기답지 않게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사거리인 8km 상에서 고속 기동하는 표적에도 전부 명중해 군도 성능에 만족하여 운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공은 서해 최전방 북방 한계선 해역으로 고속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정밀 타격하는 역할을 맡으며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됩니다. 비공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노후화한 해안포를 대체하게 되고 고정된 해안포와 달리 차량 탑재형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나며 화력도 해안포보다 훨씬 강합니다. 신형 전술 차량 또는 트럭에 20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발사기를 2대 장착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탄두 위력이 약한 편이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편인 공기부양정을 요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당초 비공은 미 해군연구소에서 시작한 저가형 유도탄 연구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비공은 앞서 언급했듯이 적외선 영상 탐색기로 다중 표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 북한군이 서해안 일대 100여 척을 전진 배치한 공기부양정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대규모 공격을 펼쳐도 이론적으로 비공 시스템 몇 대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풍족하지 못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작은 부시 하나만 있더라도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형 정찰위성을 2025년 전남 고흥 발사장에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본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한미가 미사일 지침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이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첫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일본이 왜 대한민국이 초소형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일본 군사 매체의 한국 상용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을 방패삼아 ICBM, SLBM 개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군이 개발 중인 초소형 정찰위성을 2025년 한국형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해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두었으나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탄두 중량 제한은 2017년 9월에 완전 철폐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남은 제한은 사거리 제한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용 로켓의 개발 금지뿐이었지만 미국 측과 협상이 이루어져 금년 7월에 고체 연료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액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용 로켓의 보조 부스터를 고체 연료 로켓이 사용 가능하나 총 추력의 60분의 1 이하의 고체 연료의 추력을 억제하는 제한이 존재해 실용적이지 않아 사실상 개발 금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이 개발 중인 초소형 정찰 위성을 2025년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며 초소형 정찰 위성의 감시망이 완성되면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해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한 발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은 가로 3m, 세로 0.7m의 직사각형으로 중량은 66kg밖에 안 되지만 해상도 성능은 1m급으로 날씨 상황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상의 대상물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성능은 핀란드가 개발한 소형 레이더 위성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한국 측 주장으로 이 소형 위성을 저궤도상에 36기를 배치하면 이론상 북한의 상황을 30분마다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소형 위성을 저비용으로 쏘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용 로켓 정비에 착수, 2025년까지 실용화해 초소형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이 금지된 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 해금에 동의한 것은 한국군의 정찰 능력 향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은 고체 연료 기술 해금은 사실상 미국이 ICBM 개발을 용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올 9월 연설에서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이나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먼 곳까지 닿는 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냄새가 풍겼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초소형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한국형 고체연료 로켓이 완성되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고 한국 언론에 얘기하고 더 이상 군사 전용에 대한 야심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참고로 사거리 12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있으면 한국은 중국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를 탄도미사일로 직접 겨냥할 수 있고 사거리 15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으면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안보의 위험 징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당장 한국에 제재가 필요하다. 저 테러 국가에는 장사정 무기를 가질 권리가 없다. 주변국의 이해는 없고 진행하는 것인가. 군비 확산과 지역 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일본은 물론 구종주국인 중국도 좋아 보이지 않을 테고 정찰 위성은 명목상 대북이지만 대일본용일 테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주변국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 같다. 한국형인데 망할 것 같아.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죠. 이처럼 대한민국이 초소형 정찰위성을 2025년 전남 고흥 발사장에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함의가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우리군의 위성을 언제든 쏘아 올릴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해 전작권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죠.
있죠.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은 초소형 군 정찰 위성으로 일명 큐브 위성이라고 불립니다. 주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죠. 큐브 위성은 재방문 주기가 30분이어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군은 다수의 위성을 국내에서 개발된 고체연료 발사체로 발사한다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할 경우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언제든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이 초소형 정찰 위성인 큐브 위성으로부터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한다면 민간 우주 발사에도 활용할 수 있죠. 그동안 국내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는 추력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0만 파운드 초에 묶여 있었습니다.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라호의 2단 부가 추력 100만 파운드 초에 맞춰 개발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한다면 100만 파운드 초가 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지죠.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개 묶음으로 300톤급이며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입니다. 하지만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 부스터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톤으로 늘릴 수 있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100만 파운드 초 추력의 고체 엔진을 120만 파운드 초로 낼 수 있는 엔진으로 개선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 일본처럼 약 300km급 달 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본 매체가 경기를 일으키는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도 국내 기술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가 개발된다면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도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인 현무포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한반도 주변 미사일 경쟁 속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한국군은 고체연료를 비롯해 현무 EA, 현무 EB, 현무 EC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전력화했죠.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도 중량 2톤의 괴물미사일 현무포도 고체 연료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사거리 800km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800km 이상의 미사일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나라는 모두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반발할 일이 못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도립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죠. 일본도 고체연료 기반의 로켓 엡실론을 2013년 쏘아 올리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들 나라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모두 ICBM 강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일본의 입실론 로켓 발사는 400회째 발사의 산물입니다. 국가 예산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죠. 세 번째, 국가 방위의 미사일은 이제 핵심입니다. IT가 발달한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이른 시간 내에 우주 선진국 반열에 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로켓 개발에 국력을 모아야 합니다. 주변국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인공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을 때 자주국방의 길이